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원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년 여성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이 콘텐츠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고민들 많이 하세요? 같이 고민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년이 되다 보면은 이제 노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후에 내가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먹고 살 걱정, 남편의 퇴직, 나의 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계가 과연 안전한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자식한테 기댈 수도 없고 부모한테도 기댈 수 없는 세대거든요. 저희 낀 세대라 그러죠. 요즘 40, 50대는 자식들한테 뭐 같이 살자, 너네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불가능한 세대예요. MZ 세대들이 자녀들이잖아요. 독립적이거든요. 굉장히 본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삶을 책임져라 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내 돈, 내 삶, 내 돈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갱년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갱년기가 오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어떻게 변하시는지.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완경이 돼요. 생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열이 확 오르거나 유분감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분, 피부에도 굉장히 퍼석퍼석거리게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열감이 너무 많이 나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 깨는 일이 생기거든요. 여성의 생식기도 변화가 돼요. 되게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싫어지고 아프고 이러면서 남편을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들의 외도가 생기고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갱년기가 되면 또 성격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열이 오르다 보니까 성격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뭐 사춘기 위로 갱년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갱년기 위에는 노년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갱년기는 여성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화도 나고 짜증나고 열감이 오르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노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피부가 확 처지거든요. 탄력있던 피부가 완경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갱년기는 거의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완경이 됐다, 갱년기가 왔다 그러면은 내가 여성으로서 삶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고 또 변화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죠. 울적해지고 우울해지고 우울감이 오고, 왜냐면 내가 여성으로서 삶이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찮아요. 남편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나는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이 오면 또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다 보면은 집안일을 할 수가 없고,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이제 퇴직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이 갱년기로 이어서 많은 것들이 다 불안함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우울증과 불안감까지 증폭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갱년기랑 외도랑 좀 관계가 있나요? 갱년기랑 외도랑 관계가 있죠. 아내의 갱년기는 남편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성관계를 아내가 거부하기 시작하거든요. 여성의 생식기가 건조해지면서 관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유연해지지 않는 거죠. 사랑을 나누려면은 애액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완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은 애액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 남성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남자로서 별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보다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도 아내가 뭐 잘 느끼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할 때 자존감도 무너지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남성으로서의 또 갱년기를 같이 겪게 돼요. 남성들도 갱년기가 오거든요. 여성만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남성분들도 우울증하고 연관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은 뭐지?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들어서 중년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가 오면은 그게 바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녀가 좀 일찍 독립을 했을 때 공허함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저도 애들이 다 컸지만 이제 애들이 크고 나니까 자기들의 삶이 바빠지잖아요. 본인들의 삶의 영역이 확고해지다 보면 부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독립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 바깥으로 돌고 나서 내 삶이 굉장히 할 게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나의 책임이나 의무가 벗어난 거에 대한 기쁨이 있기보다는 내가 쓸모가 없어진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독립시켜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에 너무 과몰입돼 있다가 그게 딱 하고 멈춰버리니까 내가 뭔가 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더 이상 역할을 받아주지도 않고 역할을 할 대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이것도 우울증이 중증으로 이어질 경우 사람이 처지죠. 빈둥지 증후군을 다른 말로 폐경기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년 여성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한데, 이걸 좀 이겨내려면 자녀가 자주적으로 독립한 거에 대해서 기쁨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다 싶을 때는 병원의 도움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아이들한테 더 함께 있으려고 아이들한테 채근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채근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이 빈둥지 증후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더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아이들한테 학구열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 과몰입돼 있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이 확대되고 증가되고, 이 공허감을 넘어서서 병리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좀 일찍 독립해서라기보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이 없다, 내가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책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간다는 게 두렵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시나요? 이제 이 50대가 넘고 나면 불안함이 엄청나게 커져요. 아이들이 아까 떠나가는 빈둥지 증후군도 얘기했지만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느낌? 외로움? 그리고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고 좁아져요.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아집이 많아져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굳건해지다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안 만나요. 그래서 저 나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저는 이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잘 안 만나요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면 안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처럼 자기 아집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면 홀로 남겨지게 되거든요. 점점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친구 관계도 없어지고, 또 어쩌다 보면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도 하나둘 보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한테 멀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깜깜해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0이 넘어 보니까 예전에 철없던 20대나 지금이나 마인드는 성장했는데 마음에 유지하고 싶은 젊음의 느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20대들은 상상을 못해요. 50대가 돼가지고 나도 젊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나이를 받아들이게 되기도 해요. 두렵기도 하면서 내 나이를 수용하는 좀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중년 여성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많이 고민하는 건 노후, 그다음에 아이들이 떠나가는 거에 대한 상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전한가, 안정적인가에 대한 불안이 크고, 또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여성적 매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여성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중년 남성들이 섹시함을 느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자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는 것, 남성이 여자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는요, 예쁘다 이런 느낌, 멋있다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섹시함을 느낀다라는 의미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여성을 여자로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남자는 다 짐승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짐승이 아닌 남자가 매력 있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아무런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 남자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매력 없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기운이 빠진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나이가 들면 성적인 매력이 반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성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은 나이 들수록 발전하는 것이 사실은 성이라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지 성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거나 성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거나, 이건 잘못된 정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 남성들
남성들이 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욕구가 떨어진다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들의 욕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쪽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섹시함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0대, 20대 남성들이 예쁜 얼굴을 원했다. 20대, 30대 남성들은 큰 가슴을 섹시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은 엉덩이에, 힙에 더 섹시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섹시함을 느끼는 부위가 점차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의 이유는 더 섹시함을 주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러실 것 같아요. 아유, 중년 남자들, 젊은 여자, 어린 여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긴 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못해 먹겠다. 남성들은 그 생물학적 측면으로 볼 때는 자신의 종족을 더 많이 번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심리 기저에 있어요. 생물학적 측면으로는 내 씨앗을 심어서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여자를 찾게 돼 있어요. 생식을 할 수 있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에게 더 많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적을 매력을 느끼는 여자가 젊거나 동안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여자가 섹시해요, 피디님은? 20대에서 볼 때는? 저는 착한 여자가 섹시해요? 장난해? 남자들은 착한 여자한테 섹시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착한 거는 고마운 거야. 섹시하지 않아. 나쁜 여자한테 섹시함을 느껴요. 나쁜 여자는 도전의식을 느끼게 하거든. 나한테 왠지 냉정해. 이런 여자 처음이야. 이런 느낌일 때가 훨씬 섹시하다는 거죠. 어쩐지 나쁜 여자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착한 여자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이 PD는 어떤 여자가 섹시해요? 엉덩이 큰 여자? 좀 뭘 안 해, 우리 이 PD가. 엉덩이의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이 대체로 많고, 중년이 될수록 엉덩이의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이 많아요.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근데 보통 중년 남성들은 발목에 꽂혀요. 발목에 왜 꽂히냐면은, 발목이 얇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속설이 있는 거예요. 발목하고 여성의 생식기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얇은 여자가 여성의 생식기가 더 좋다 라는 속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점점 이제 중년이 돼가면서 가치관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여자들의 같은 경우는 중년이 되면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했냐. 일단 내 얘기 먼저 하면 젊었을 때는 나밖에 몰랐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내가 좀 시각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넓어지면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좀 넓게 보고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각이 좁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인간관계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좁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좀 더 끊어내게 되고, 인간관계를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중요한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살자. 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거에만 더 집중해도 짧은 인생이다. 좋은 거에만 더 집중하고 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좀 키워질 수 있는 건가요? 원초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어요. 자존감은 키워지는 거예요. 자존감은 원래 인간들이 다 갖고 태어나는 건데, 그걸 양육 환경에서 잘못 키워지고 잘 키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너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는 나 하나뿐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한 PD도, 이 PD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최고의 자존감을 얘기해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랬을 때 누구나 자존감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해. 이 세상에 나란 존재는 나 하나라는 그 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키우면서 양육 태도를 세상에 너가
너 같은 아이는 없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건강하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아이한테 야단만 치고 잘못된 부분은 강조하고 잘하는 부분은 키워주지 않을 때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가볍게 터치하는 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요. 성적인 매력을 느껴요. 한 PD님 싫지 않은 여자가 가볍게 한 PD님을 딱 스쳐요. 치아 좀 예뻐요. 내가 느끼기에 예뻐요. 예쁜데 가볍게 술 마시다가 가볍게 스킨십을 딱 해와요. 섹시해요, 안 섹시해요? 여자친구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뭐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PD님 안 그래요? 엉덩이 큰 여자가 한 번 싹 스킨십을 해. 못해 먹겠다. 가벼운 스킨십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고요.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가 가장 섹시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느끼는 여자에게 남자들은 가장 섹시함을 느낍니다. 모든 남성의 이상형은 안타깝지만 20대라는 거죠.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내가 항상 20대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섹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자존감과 밝은 성격, 밝은 여성과 자신감이 있는 여성에게 섹시함을 느끼지 않은 남성도 없다라는 거죠. 자신감을 가진 여성에게도 굉장히 섹시함을 느끼고요. 남성들이 그 자신감에는 많은 남성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대는 아니지만 자신감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사랑하는 남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륜의 수법, 젊은 세대들처럼 앱에 SNS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깨톡으로 주고받는다거나 무슨 그램으로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중고 물품 주고받는 당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채팅을 주고받는 거죠. 중고 거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불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수법으로 바람을 피거나 아침에 등산을 간다 그러면서 얻어놓은 오피스텔을 갔다 온다거나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내가 아침마다 등산을 가서 외도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더니 그분은 외도가 아니었고 노인정 가서 봉사하러 다녔는데 좋은 일 하는데 왜 얘기 못했냐 그랬더니 보복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 받은 거라 말을 못했다고 했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등산을 간다고 하면서 외도를 하시는 배우자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접했던 사연 중에 가장 놀라웠던 사연은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12년 결혼 생활 중에 12년 외도를 한 거죠. 근데 외도 상대가 누구냐? 남편의 절친인 남자였어요. 양성애자였던 거죠. 키스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12년 만에. 12년간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다 살펴보니까 외도의 정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둘이 이렇게 손이 맞닿아 있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디든지 여행을 갈 때 따라왔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다 12년간에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내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이긴 했는데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아내분은 이제 그 얘기였는데 집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원하는 그 남자의 집안. 아이가 있는 재혼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는 낳지 않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기 위한 위장 결혼 같은 거였어요. 아내분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애도 자기만의 애인데 본인의 애처럼 잘해주니까 마인드가 자기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이한테도 잘해준 거예요.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찾아오셨던 게 있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누가 봐도 남자지만 너무 사랑하는 눈빛과 너무 사랑하는 제스처들이 그 사진 속에 남아있는 거죠. 동영상에도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친구만 바라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하지 않은 거는 남잔데 워낙 친하니까 그러겠지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못해 먹겠다. 또 어떤 사례를 얘기해 줄까?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짓냐? 내 아내하고 사는 집, 본가와 회사와의 거리, 그 회사와 비슷한 거리에 집을 하나 얻는 거예요. 상간녀와 살 집을 지어가지고 퇴근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게끔 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 있으면서 퇴근할게 하고는 집으로 오는 것처럼. 이게 직장인들은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자유로운 영업직이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아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채게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외도를 하신 분들도 아주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아내분들의 반응은 오셔서 울기보다 웃어요. 결혼 생활이 한 30년, 20년 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처음에 우셨겠지만 오셔서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어요. 막 웃고 제가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뭐 땅을 치고 막 이러지도 않으세요. 이제 거의 멘탈이 나가신 거예요. 영혼이 들어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남자들끼리 사귀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 분류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일단. 일단 놀랍죠. 그래서 그 아내분이 막 펄펄 뛰었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거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분류는 하는 느낌은 있었대요. 남자일 거라고 상상 못했고 남자여도 그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붙어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해 먹겠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체기의 본가와 보통 가까이 있나요? 좀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상간녀나 상간자들은 한 85%, 90%가 가까이 살고 있고요. 멀리 있는 경우가 한 10% 내외예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바람피지 결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바람피진 않아요. 그 멀리서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채팅으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고향을 떠나서 동창회에서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좀 멀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 내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동창회를 간다거나 동호회 이런 데서 바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동네에서 많이 바람을 피고요. 아주 드문 경우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도 외도가 일어나는데 그러는 거는 채팅이거나 앱이거나 처음부터 바람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대화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앱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거나 매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전에 옮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대화만 하면 돼 라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결국은 만남까지 이어져서 외도로 가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마음일 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왜 가까운 데서 바람이 많이 일어나냐면 채팅이나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나기 쉽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사람을 선호하게 돼 있죠. 자기도 모르게 상간녀, 상간남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가씨인 척, 미혼인 척 접근을 해서 몰랐던 경우가 있어요. 그 파트너 보셨지만 거기서도 어떤 젊은 남성이 앱을 통해 만났는데 미혼인 줄 알았다면서 돈을 뜯는 꽃뱀 부부한테 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꽃뱀 역할, 제비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혼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유혹하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나 기혼인데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뺨이 날라오잖아요. 그죠? 욕이 날라오거나 그거보다 좀 손쉽게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혼이에요. 돌싱이에요. 애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깜쪽같이 속아요. 대표님 상담 사례 중에 제일 치밀했던 불륜 수법이 제일 치밀했던 거. 아무리 치밀해도 걸리는 건 다 비슷한 게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오픈해놔요. 이게 정말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핸드폰을 잠그는 게 치밀한 게 아니에요. 오픈해 놓고 네가 날 의심할 거면 난 안 살아. 그러니까 보는 건 네 마음이지만 보면 안 살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고 가는 유형이 있고 정말 치밀하게 꼭꼭꼭 비번을 다 닫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발했냐? 비밀번호를 전혀 모르는데 모든 조합의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 10시부터 6시까지 깰 때까지 8시간을 비밀번호를 누른 거예요. 의심이 돼가지고 심증만으로 일주일 만에 그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외도를 적발하게 됐는데 여자가 1명이었냐? 아니에요. 5명이 됐어요. 관계까지 갖고 있는 경우는 2명이었고요. 플러팅하는 여자는 5명이었어요. 이혼을 했죠. 이 상담 사례가 제일 치밀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꼭꼭 잠그고 절대 끼고 자고 안고 자고 열어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열어가지고 결국은 발견해냈죠. 결혼 이후에 외도를 꿈꾸게 되는 이유는 결혼을 후회해서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니죠. 결혼을 후회하는 거랑 외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후회하면 결혼을 그만두면 돼요. 근데 외도를 하면서 결혼을 그만두고 외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결혼은 유지하면서 외도를 하길 원하지, 외도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결혼을 후회하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담자분들께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고요. 실제로 외도를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저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그래서 놀랐는데 정말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았어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외도를 한 가해 배우자분들이 전 진짜 아내한테 불만이 없어요. 전 정말 남편한테 불만이 없어요. 남편은 충분히 훌륭하고 아내는 충분히 훌륭하고 정말 전 잘해줘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왜 외도를 했냐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한 가지 라면서 뭔가 핑계를 만드시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관계 리스를 드세요. 관계 리스거나 아니면 관계가 잘 궁합이 안 맞는다, 이 얘기를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세요. 대부분 한 70-80%가.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외도라는 것이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두 분 다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딱 결혼하고 1년에서 3년 사이에 외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한참 좋을 때 아니야, 한참 좋을 때인데 외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외도를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때 가서 가장 아내들이 임신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예상외로 여성들이 결혼 전에 외도를 해요. 왜냐면은 여성들이 결혼 전에 한 1-2년 사이에 약속을 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결혼이 맞나? 라는 후회를 해요. 남성들은 한 6개월 남겨두고 많이 방황을 하면요, 여성들은 한 1년 사이에 방황을 많이 해요.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는 게 맞나?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를 떠나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 남성들은 결혼해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아이가 많이 생기면 그 성생활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내들도 소홀하게 되고 남편도 그 소홀함에 당당한 요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바람을 피기도 하고, 성적인 것 뿐이 아니라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걸 그 시기에 많이 발견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안 맞았어? 연애 때 너무너무 잘 맞았는데 우리 왜 이래? 요때 그래서 바람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정도 있으면 또 바람을 많이 피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익숙해질 때쯤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결혼 생활에 이거 재미없는데, 내 삶은 이렇게 무료한 게 아닌데, 재밌고 싶고 애들한테 뽁닥뽁닥 끼고 돈만 벌어오는 것 같고 둘 사이에 어떤 자극이 없고, 이런 무료함의 바람을 펴요. 그 20년쯤 지나서 황혼 이혼이나 바람이 많아지는데, 그때는 삶이 꺾이면서 중년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갱년기와 함께. 그러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내 삶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에서 다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서기 위해서 나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찾기 위해 다른 이성적인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나는 겁니다.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심리적인 갈등 같은 게 있나요?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심리적인 갈등은요, 죄책감이에요. 예상 외죠. 처음에 외도를 시작할 때는 죄책감으로 시작해요. 뒤에 가서는 합리화로 끝나요. 그럴만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것도 부끄러운 죄책감, 수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수치심이나 죄책감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갈등 속에 본인을 노출시키고 자꾸 방어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눈동자도 탁해지고 눈이 눈깔이 되고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지탄하는데 본인은 맞다고 우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자기 생각으로 고착화되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지 않으면 자기가 쓰레기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쓰레기로 여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싫다 보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화를 하게 되죠. 이게 가장 큰 갈등일 것 같아요. 외도는
권태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결혼 10년 차, 5년 차 이렇게 됐을 때 좀 삶이 권태로워지거든요. 뭐 아기가 그때 딱 태어나거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단계가 있으면 그때는 그 권태로움이 좀 없어져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인물의 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극본을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도 계속 남녀 주인공만 나오다가 누군가 하나 등장해요. 새로운 서브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조연이라든지. 그럼 우리가 좀 그 순간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좀 더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만 보다가 뭔가 새로운 신선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다른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요. 나를 그냥 항상 있는 누군가로 보는데 내 집에 있는 배우자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 봤을 때 초두 효과라고 해서 이게 좋은 모습을 딱 보게 되면 그럼 그게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처음 딱 느낀 느낌이 뒤에 오는 정보보다 강렬해요. 처음 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좋은 면을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를 좋게 보는 사람한테 더 끌릴 수밖에 없어요. 권태로움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권태로움이 달아나는 느낌으로 더 새로운 흥미가 생기고 이런 흥미가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죠. 아기한테 사랑을 뺏긴 것 같아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이 꼭 바람 피우는 게 어떤 이유가 꼭 있어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도 가져서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을 찾기도 해요. 왜 애를 더 좋아해요? 날 좋아해줘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제가 늘 얘기하는 자기 안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아기보다 사랑을 못 받는다 그래서 외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변명도 어떤 거냐면 내가 우선이 되지 못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그 심리가 그 사람의 결핍이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외도를 선택하는 건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선시 되고 싶다라는 걸 배우자에게 표현하고 아이는 나보다 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미숙함이죠. 미성숙함이에요. 그거를 핑계로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배우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뭘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이혼? 아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배우자에게 이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길 바래요. 내가 바람 핀다는 걸 모르기를 바래요. 그냥 모르고 입만 다물어주고 나를 쫓지만 않고 내가 바람 피는 거를 들통내주지만 않으면 이혼 같은 건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뭐 진짜로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 남자가 이혼하라 그러고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은 이혼이 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은 경우고요. 대부분 걸려서 내가 이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없고 대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바라는 게 뭐예요? 나 바람 피는 것 좀 몰랐으면 좋겠지. 별거 없어요, 걔네들. 생각이 있겠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불륜 상대를 소개받을 때 가장 많이 소개받게 되는 경로가 있을까요? 불륜 상대들을 소개받는다는 건 피디님들 어떻게 알았어요? 어린데?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어제 상담을 했는데 남편분이 어떻게 불륜 상대를 만났냐 그랬더니 바람 피려고 바람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소개를 받았대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소개를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니죠. 그죠? 같은 유부남이 바람을 피다가 친구한테 그 바람 피는 여자의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소개가 제일 많아요. 바람의 소개는. 따르게 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나요?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해주는 거죠. 괜찮아, 들키지 않으면 돼. 재미있는 연애담을 막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40, 50 먹어가지고 무슨 그런 게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똑같아요. 10대, 20대랑 똑같아요. 우리 20대인 PD님들 연애하시면은 친구들하고 막 연애 상담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때처럼 연애 상담을 하게 돼요. 친구한테. 재밌으면 너무 재밌었고 뭐 그 여자가 뭐 나한테 날 좋아한다 그랬고 뭐 어땠고 저땠고 뭐 잠자리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 잘 모르시는데 여자들이 더 잠자리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여자들끼리 자기 남자친구의 소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얘기해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좀
체면 세우잖아요. 그냥 나랑 자면 되게 좋아해 막 이런 얘기를 하지 디테일하게 이랬니 저랬니 얘기. 여자들은 다 해요. 점이 어디 있는지까지 얘기해요. 또 보시는 분들이 저 여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 못해 먹겠다. 그러다 보면은 야 쟤 그렇게 재밌으면 나도 하나 소개시켜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그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노는 것보다 놀다 보면 연애를 하다 보면 재미없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둘만 만나다 보면 그럼 4시 만나 놀고 싶고 6시 만나 놀면 훨씬 시너지가 나죠. 뭐든지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소개하고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불륜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불륜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방식은 다 각기 달라요. 사랑의 의미가 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선물에 있는 사람이 시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다 다른데 가치가 다른데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돈의 가치가 큰데 돈을 많이 줬다. 그건 정말 사랑하는 거고 나는 시간의 가치가 큰데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쵸? 이런 거를 정말 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보통 바람 피면서 마음을 주지 않았다. 나는 육체만 줬지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많이 갔으면 마음이 많이 갔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 7, 80%는 마음을 주고 바람을 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근데 또 이건 있어요. 내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한 3, 40%인데 저는 이게 진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비율은 한 30%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일시적인 사랑 같은 거라고 보세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머지는 엔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륜 상대와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음. 다 정리를 하고 났을 때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불륜 상대하고의 관계에서 끝나 공허감을 느낀다. 그거는 말하나 마나한 부분이에요. 상실감이라고 하죠. 뭔가 상실을 하면 애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거나 친구가 죽거나 하면 상실하고 애도 기간을 갖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울감을 겪거나 분노하거나 이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애도의 5단계가 있어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나면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수용하게 돼요. 그게 이제 공허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이. 이 단계를 다 거쳐야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이별의 끝에는 애도를 하는 이 애도의 5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끝은. 근데 그렇게 재밌었던 불륜이라는 짜릿한 도파민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상실감을 맛보죠. 그러면 그 공허감과 무기력이 어마어마해서 바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독돼요. 다른 것에. 도파민의 자극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바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바람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차라리 첫 번째 걸려서 굉장히 혼이 나면 이 도파민 분비를 받다가 굉장히 혼나잖아요. 내가 죽을 만한 고생을 했어.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네. 상간녀가 남편을 정리하려고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좀 있다면? 재밌는 질문이네. 상간자, 상간녀들이 이제 만약에 미혼이면 나 결혼해 얘기 많이 하고요. 그게 아니면 진짜로 돈이 필요하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헤어지고 싶어서 4천만 땡겨줘 그러면 다 떨어지거든요. 또 아니면 이민가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말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정말 이 남자가 이혼할 생각이 없고 이 여자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날 만나는 거야. 헤어져야 되겠어. 이혼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미혼이면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유부녀예요. 그럼 남편이 알았어. 아내가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채기가 가장 깊이 느끼는 죄책감이 혹시? 불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깊이 느끼는 죄책감이요? 걸린 거 제일 미안해해요. 바람 핀 걸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걸려서 가슴 아프게 한 거. 내가 걸리기 전에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을까를 제일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속담도 있어요. 핀 놈보다 걸린 놈이 더 나쁘다.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결혼은 15년인데 바람을 16년을 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연애할 때부터 양다리인 거예요. 근데 각자 결혼해서 양다리였던 여자도 계속 이 남자를 만난 거고 결혼하고
유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사실도 있어요. 어이가 없죠. 말도 못해요. 그리고 뭐 아가씨 때 바람 피던 여자가 유부녀가 돼갖고 돌아와가지고는 이혼시킨 사례도 있고 뭐 상상을 진짜 뛰어넘는 거예요. 이 바람의 세계는. 결혼하기 싫어지는 거 아니죠, 피디님들? 좀 싫어지는데. 큰일이네. 어떻게 먹겠다. 제가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요. 네. 드잡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하시는 드잡이 알아요, 분들입니다. 드잡이. 네. 그렇죠, 그렇죠. 드잡이 힘들죠. 드잡이를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드잡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 배우자분들이 드잡이 본인도 하기 싫어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본인도 상상이 되거든요. 잠자리 하는 모습, 걔한테 잘해줬을 것 같은 느낌, 선물해준 거, 걔랑 시간 보낸 거, 날 속였던 순간순간들 연관돼서 이제 이게 딱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 행동들이 쫙 필름이 돌아요. 아, 그때 그랬지. 그때도 거기가 있었구나. 아, 그때 나한테 이랬구나. 거기 가려고. 아, 이래서 나하고 잠자리를 피했구나. 아, 이래서 그 돈을 거기다 썼구나. 이게 떠오를 때마다 머리가 도는 거예요. 드잡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드잡이 힘들죠. 그러면은 드잡이가 힘든 게 문제냐, 그 짓거리를 한 게 문제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그 짓거리를 안 했으면 드잡이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잡이가 너무 힘들면 그 쇼크 트라우마, 외도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절대 시간 지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쇼크 트라우마는 치료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